네, 이제 3강에서는요, 우리 문화막시즘으로부터 비롯된 사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 문화를 설명하는데 빠질 수 없어요. 그냥 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모더니즘 세상에서는 실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있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서 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실제인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즉 진리는 없어. 모든 게 다 옳아. 그냥 모든 게 옳지 않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남자가 여자 존재하잖아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딱 맞는 게 젠더 이데올로기인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실제라는 거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는 없어. 절대 진리는 없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네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아. 종교도 이것도 종교고 저것도 다 맞아.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가면서 다문화주의까지 연결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이론과 프로이드 사상의 융합으로 탄생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네오막시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자인 자크 데리다는 해체주의 철학은 마르크스주의의 급진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해체주의 그럼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이제 흐름을 보니까 알겠지. 비판하고 해체하고 이런 거 다 뭐라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심기 위한 그들의 고도의 그런 전략인 것이죠. 자, 페미니즘은 뭐예요? 여성이 피지배계급이고 남성이 지배계급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퍼지게 됐냐면은 1세대 페미니즘은 옛날에는 진짜 여자는 교육도 못 받고 투표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페미니즘 사실 기독교 여성들이 주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거권 받겠다고 투쟁하겠다고 막 경마하는데 막 뛰어들었다가 말에 깔려 죽고 막 그랬어요. 투표권을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투표권과 사유 재산도 옛날에는 여자들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재산권도 남자한테만 있었어요. 근데 이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의 성공으로 인해서 여자가 교육도 받을 권리가 있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투표권도 있고 심지어 피선거권,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죠. 피선거권까지 모든 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1세대 페미니즘은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2세대 페미니즘이 바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남녀 갈등 이 페미니즘이에요. 사회주의 이론이 들어간 거죠. 2세대 페미니즘부터 사회주의화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3세대 페미니즘, 페미니즘 외국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뒤늦게 페미니즘이 난리가 나는 거지 실제로 외국에서는 젠더 이도로 넘어갔지 페미니즘을 얘기하지 않고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건 약간 또라이 같은 느낌으로 대학 내에서도 정말 미국 대학 내에서 이제 와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이 페미니즘이 퍼질 때는 어떤 거였냐면 유엔이나 EU 같은 기관들을 장악했어요. 진지전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탑다운 방식으로 관철시키는 국가 페미니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여성 대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유엔에서 그래서 여성 정책 해라, 여성 기관 만들어라 막 명령 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가부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때 김대중 이휘호 여사가 여성 여가부 만들고 막 이러면서 여성의 재단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성계는 정말로 좌파 페미니즘 계열이 지배를 해왔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여성의 권익을 줄이자, 여자의 권익을 실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양성의 평등, 남녀의 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비난하고 이런 그거는 여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여자들은 절대로 급진 페미니즘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가부 폐지 같은 것들을 공약화하고 이렇게 추구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 배경을 아시면 되고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주디스 버틀러가 아주 중요한 학자예요. 이 주디스 버틀러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디스 버틀러만 주장한 건 아니지만 좀 정립하고 대정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도 바로 문화막시즘을 지향하는 비판 이론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는 후기 구조주의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 철학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디스 버틀러가 프랑크푸르트 학파 아까 나왔죠. 아도르노 상을 받기도 했어요. 네, 다문화주의를 보시면 이제 다문화주의는 이 PC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PC와 함께 설명을 할게요.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 요즘에 모든 이론을 보시면 문화 상대주의를 주장하지, 뭔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좀 강조하면 약간 극단적인 논리로 취급받으면서 논문을 쓰시거나 이럴 때 그런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제가 북한 인권학 수업을 대학원에서 들었는데, 그때도 약한 상대주의, 강한 상대주의 이러면서 자유민주 통일을 원하는 거를 그런 흡수 통일을 원하는 극우들이나 하는 주장으로 하면서 약한 상대주의를 주장해야 된다고 교수님들이 전부 가르쳐요. 이해하시죠? 문화 상대주의 어디부터 왔다? 사회주의 이론에서 왔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모든 학계와 모든 문화를 문화 마르크시즘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인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할 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찾아서 또 정립하고 학계에 진출할 그럴 필요도 있어서 저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고 지원할까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활동들,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또 비전 그룹별로 멘토단을 형성해서 여러분들 지원하고 그럴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문화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문화 상대주의다. 상대주의 그러니까 뭐야? 이제 알겠죠? 상대주의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느낌을 가지고 오면 뭐예요? 옳은 건 없어. 니네 문화 옳다고 하지 마. 우리 문화도 옳다고 하면 안 돼. 다 옳은 거야. 니네 것만 주장하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이슬람이나 중국 이런 데들이 침투해서 기존의 국가, 그 국가의 정체성과 그 국민의 권익을 무너뜨리고 그 예산과 그 국민의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유럽이 이슬람 난민 받아들여서 어떻게 난리가 났는지 아시죠? 타하루시 같은 걸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슬람 난민을 받아줬습니까? 근데 여자들을 막 집단 강간을 하고, 한 명의 여자를 몇백 명이 집단 강간을 해가지고 막 죽고, 이런 일들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애를 10명씩 낳아. 그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걸? 자, 이것은 또 뭐냐면 계몽 근본주의적 성격을 띄어요. 그래서 뭐냐면 근본주의 하니까 별로 안 좋지, 느낌이. 그치? 계몽. 그러니까 뭐야? 이제 다문화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너는 계몽 당해야 돼. 멍청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여러분 정말 느낌이 빡빡 오시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까지 나아가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희생자 문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정투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인정투쟁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바로 법제화돼가지고 지금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나오는 건데, 자, 인종, 종교, 성, 지역, 직업, 연령, 그 다음 연령, 오타네요. 연령, 나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정치적 의견 막 이런 것도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PC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억압하는 수단화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 소수자, 약자, 피해갑자, 피해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과 보호, 관용을 강요하는 병리적인 문화 현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범죄자에 대해서 사회적 피해자로서의 인식, 그런 판례들, 그런 거 왜 만들겠어요? 이들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회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가기 위해서 이 사회를 흔들고 약화시켜야겠죠. 그러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는 뭐다? 맨 처음에는 자본가 계급이 지배계급, 피지배급 노동자 계급이었죠. 이게 막 문화 막심 좀 발전해왔죠. 이제 다문화주의까지 오게 되면, PC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약자와 소수자가 새로운 문화혁명의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자, 그러면 이민자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슬람과 중국이겠죠. 대표적으로. 그쵸?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불법 체류자한테도 자국민,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국민의료보험으로 모든 의료 다 공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핵 몇 명이나 있어. 예를 들면 결핵치료, 심각한 결핵치료 다 우리나라 돈으로 받아. 아셨죠?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수자 문제. 성소수자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용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새로운 문화혁명의 주체로 등극을 하면서 이들이 인정투쟁을 하는 거예요. 동성 결혼 인정해달라. 내가 이민자지만 내가 아직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지만 한국인하고 똑같이 대우해달라. 인정해달라. 인정투쟁으로 넘어간 거죠. 이 인정투쟁이 법률투쟁이 되고 정책과 예산을 걸고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은요, 집단주의적 파시즘을 성격을 띠고 인민재판식 집중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전체주의예요. 우리가 올바른 얘기하면은 댓글 완전히 막 악플이 하루에 1000개씩 달리고, 정말 저 에덴 크리에이터즈 할 때 진짜 하룻밤에 악플이 2000개씩 달려. 그리고 막 우리 페이스북에서 막 싸워. 타하루시 영상 올렸더니 그게 우리나라 사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슬람 영상을 만들다가 타하루시 영상을 올렸거든요. 우리 지금 찍어주시고 있는 우리 촬영 감독님하고 같이 우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영상 올렸는데 금방 잘렸어요. 이슬람권에서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페이스북에. 근데 하루도 열려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140만 명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좌표를 찍어. 쟤네들은 좌표를 딱 찍잖아. 그래갖고 들어와가지고 네, 하루아침에 막 그렇게 됐어요. 자, 인민재판식 집중 공격을 사실과 팩트는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면 너희도 공격하는 거야, 얘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권, 특히 표현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죠. 우리는 자유롭게 말을 못하는데 쟤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족쇄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어를 선점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각인 효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편성을 획득해요. 예.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득해서 얘는 하려고 뭐냐면은 그들 인정투쟁이라고 했어요. 인정투쟁. 그래서 인정투쟁이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예 정치적 용어가 생겼어요. 정체성 정치라고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는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하는 방법이 뭐냐? 피해자와 희생자들을 신성시 효과를 하는 거예요. 감히 비판할 수가 없어. 언급도 못하게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여러분 성역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용어로 하면은 성역화, 그거를 학문적 용어로 신성화 효과라고 해요. 자,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침투하는 이 문화 막시즘의 사례를 좀 볼 텐데요. 자,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자, 보면은 앞사람이 뒷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림자를 통해서 조작이라는 거예요, 미디어는. 근데 실제는 뒷사람이 앞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죠. 이런 식이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니다. 얘들 맨날 팩트 체크하자, 팩트. 자,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부 사실을 섞어야 된다, 거짓을.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믿는다. 절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는 문화 권력을 잃어버렸잖아요. 문화 권력을 저들이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오해를 유발하는 것.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당연히 거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팩트라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저 비판이로에 따르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논거를 따지고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게 진실은 뭐예요? 왜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건 다 팩트들의 조합이지. 근데 그 팩트들을 조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믿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럴까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의제 설정 이론, 여러분 이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아젠다 세팅. 즉 쟤네들이 문화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쟤네들이 세팅한 아젠다가 아니고는 뉴스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게이트 피킹, 문을 지켜. 게이트 키핑. 그러니까 기자나 편집자들, 뉴스 결정권자들이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뉴스에 안 나가. 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뉴스에 나가. 그쵸?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자, 연극을 보시면 문화전쟁의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게 연극이에요. 이데올로기 자체를 주제로 삼아서 직설적인 대사로 풀어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본론, 연극이에요. 자본론. 이게 2009년 다원예술축제에서 칼막스 자본론 자체를 가지고 연극을 제막작으로 했어요. 그리고 동숭관 센터에서도 9시간짜리, 이게 독일 거거든요. 9시간짜리 자본론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동성애 혐오로 인한 폭행 살인을 소재로 한 빈센트 리버라는 게 2000년에서 그렇게 자극적이죠. 2000년이 벌써 몇십 년 전이야. 22년 전이야. 2000년 전에 영국에서 웨스트 엔드에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뮤지컬. 여러분 브로드웨이 알죠? 브로드웨이. 그게 영국의 웨스트 엔드예요. 그런 거기서 공연을 했다는 거는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먼저 이데올로기 띄울 때 뭐부터 사용한다? 연극부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패션은 뭐냐면 패션계는 원래 게이가 많아요. 돌체앤가바나 들어봤죠? 돌체앤가바나 선글라스 위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돌체앤가바나가 둘이 원래 게이인데 둘이 커플이었어요. 근데 깨졌는데 지금 사업은 하죠. 자, 그래서 젠더리스 패션 이래가지고 젠더이드를 가장 보편화된 영역이 어떻게 보면 패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돌체앤가바나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분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모델인데요. 지금 치마 입고 있죠. 첫 번째 사진에는 브라렛.
브레이지어를 패션으로 승화시켰어요. 남자가 지금 브레이지어를 한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하이 신고 있고 진주 목걸이 하고 있죠. 네. 여기 BTS, 여러분 좋아하는 BTS. BTS가 뭐 하죠? 여성성의 상징인 진주 목걸이와 진주 귀걸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전 세계 막 청년들이 이거 따라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거지 절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 그러면 이제 영화로 넘어옵니다. 영화가 단편 영화가 독립 영화가 있죠. 단편 영화, 독립 영화는 아주 이데올로기 문화 전쟁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예 퀴어 영화제, 뭐 페미니즘 영화제,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재능 있는 감독이 발굴이 됐어. 그럼 이런 사람들을 썬댄스 영화제 는 독립영화 중에서도 아주 규모가 크고 그리고 할리우드로 진출하는 교두보거든요. 이런 데서 상을 받게 해줘요. 그래서 선도적 역할을 보상해주고 할리우드 상업영화계로 진출할 발판을 만들어줘요. 얘네들 생태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자, 그래서 보시면 퀴어 영화제 이런 거,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 여성영화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2020년에 14회째예요. 그리고 지금 2022년이니까 16회째겠죠. 벌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뭐 거의 20년 가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 요거 보시면 이제 동성애 영화예요. 예, 유명한 영화예요. 이거 상 탔어요. 이게 썬댄스 영화제에서 합니다. 자, 그럼 국제영화제가 권위를 부여해서 하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베를린, 칸, 베니스 영화제에서 역대 심사위원과 수상작을 분석해 보면은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자, 작품성만으로는 이런 세계 3대 영화제 상을 못 타요. 이제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아주 세련되게 녹아 있어야 돼요. 천재급 영화들인데 그거를 유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한 기생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또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영화제는 베를린, 칸, 베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탄 것도 중요하지만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화사적으로. 자, 근데 이게 보시면 어떤 거냐면은 자, 기생충이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없으면 절대로 여기 상을 탈 수가 없어요. 예. 한국 영화 최초로 칸에서 최고상을 탄 거예요. 이게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사관왕을 했어요. 황금종려상은 최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난 아니죠. 그리고 감독상 후보에 심지어 마틴 스콜세지와 쿠엔틴 타란티노가 있었는데도 우리 봉태일 감독님이 타셨어요. 근데 이 별명이 봉태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디테일. 영화 감독을 추구하고 좀 꿈꿔왔던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진짜 초천재. 진짜 이런 천재적인, 자, 이 절정을 이뤘어요. 봉태일 감독은 지속적으로 계급 문제를 다뤄왔어요. 그 전에 설국열차는 수평적 구조야.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갈 때 수평적으로 계급주의가 격파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직적 구조예요. 그래서 카메라 워킹도 수직적으로 가고, 그리고 이 주인공은 반지하에 살죠. 그리고 사장. 이들이 기생하는 그 사장님네 집은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부촌에 사는데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카메라 워킹도 다 수직적으로 돼요. 그리고 그 드라마틱한 게 그때 비가 와가지고 비가 철철 흘러가지고 이 반지하 집은 잠겨요. 침수 피해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부유한 상류층은 어때요? 비 와서 운치 있고 하늘이 깨끗해서 좋아.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집이 지금 잠겼는데 이해하시죠? 그리고 뭐 수석을 활용한, 수석은 물에 있으면 돌덩이지만 뽑아놓으면 장식품이 되잖아요. 이 프리텐드라는 단어를 주인공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거든요. 다 척하는 거죠. 기생충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다 이 사장님을 속여가지고 아무런 경력도 없는데 가정교사로 취업하고, 그리고 한 명이 가정교사 취업했어. 자기 오빠까지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가정부를 잘라내고 가정부로 또 취업을 시켜요. 근데 여기서 왜 또 천재적이냐면 이 기생충의 계급인 이 하층 계급끼리의 싸움이에요. 이 가정부가 쫓겨났는데 얘네들이 진짜 그 사장님 집 지하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기생충처럼 빛도 못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장님 원망하지 않아요. 이 기생충처럼 살았던 이 마지막 계급, 이 최하의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사장님을 되게 동경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이중적인, 삼중적인 구조를 통해서 현대사의 모순을 지적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주제의식을 철저한 미상센으로 천재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제 상을 타는 거죠. 그래서 전형성을 탈피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계급을 다뤘던 그런 전형적인 클리셰를 전부 깨부숴요. 그러니까 진짜 천재적이긴 해요. 그러나 작품성만으로 상을 탄 게 아니다. 이미 영화계에서는 이데올로기성이 없으면 상을 탈 수가 없어요. 그 이데올로기는 다 뭐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문화 막시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로 본격적인 대중화를 하는 거예요. 영화는 돈 내고 봐야 되지만 드라마는 TV는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감정적 경험을 통해서 내재화돼요. 보편성을 획득하는 거죠. 우리 인정투쟁,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투쟁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예능으로 넘어갑니다. 자, 예능은 알쓸신자, 무한도전, 썰전 이런 예능, 사상적인 것을 퍼뜨리기 위한 예능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는 보편성을 획득해서 예능까지 왔다. 그리고 웹툰, 웹소설, 동성애를 다루는 보이즈 러브, BL물이 예를 들면 여성 취향 컨텐츠 전문 플랫폼 봄툰에서는요, BL물이 벌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남자, 예,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여자 레즈비언 커플, 이쪽은 이제 게이 커플이 되죠. 자, 그래서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4강에서는요, 최신 작품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실제로 작품 속에 이게 녹아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화 비평적인 이론을 조금씩 설명하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만나요.